저는 미국 세계교통안전위원회의 수석 감사관입니다. 20년간 전 세계의 교통안전 시스템을 점검해왔죠. 하지만 이번 한국행은 달랐어요.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감사였습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개발도상국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한 외국인 감사관의 편견과 오만함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캐서린 하퍼입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이었죠.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상사의 전화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교통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숨이 나왔죠. 아시아 국가들의 시스템은 대부분 미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책상 위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뉴욕만큼이나 복잡한 대도시더군요. 교통체증, 인구 밀도, 그리고 아마도 엉망진창의 교통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의 반응도 제 생각과 비슷했어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이 깊게 박혀 있었죠.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브리핑을 할 때도 다들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내심 걱정이 됐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교통부 관계자들이 저희의 감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었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깔끔한 거리, 그리고 질서정연해 보이는 교통체계가 눈에 띄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죠. 저는 한국의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꽤 괜찮은 수치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통계 자료는 조작될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이었죠. 짐을 매일 조금씩 싸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아마도 마주하게 될 관료주의적 태도들이 걱정됐죠. 동료 제임스가 한국에 대한 여행 가이드북을 건네주었습니다. 읽어보니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한국의 교통안전 규정들을 정리해뒀어요. 미국의 기준과 비교하면서 꼼꼼히 체크할 생각이었죠. 이번 감사는 철저하게 진행할 작정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날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제 경력에 큰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을지 아니면 제 예상대로일지 곧 확인하게 되겠죠.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국행 비행기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티켓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적 거부감이 아니었죠. 캐서린,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교통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데요? 옆자리의 제시카가 신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형식적인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났어요. 계속 이어지는 제시카의 이야기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시카는 한국의 발전상과 혁신적인 교통체계에 대해 연신 감탄을 쏟아냈죠.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캐서린이라면 멋진 보고서를 만들어낼 거예요. 제시카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어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면서 어린 시절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푸른 원피스를 입은 엄마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날 아침처럼 맑은 하늘이었죠. 서류 더미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 아빠와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옆에 있는 아시아 여성, 그게 제 엄마였습니다.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어요. 아빠, 엄마는 왜 우리를 두고 갔어요? 10살 생일날 밤 저는 이렇게 물었었죠. 아빠는 대답 대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란 단어는 제게 상처가 되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왜 이렇게 한국행을 꺼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고집스럽고 편견 가득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하지만 이건 편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그 미묘한 감정이 또다시 밀려왔어요. 한국인 엄마를 닮은 이목구비가 낯설게 느껴졌죠.
퇴근 준비를 하면서 책상 위 캘린더를 봤습니다. 다음 주면 한국에 가야 하는데 이번엔 도망칠 수 없었죠. 비행기 표를 가방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우연히 흘러나온 한국 노래의 채널을 급하게 돌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느껴졌죠. 아파트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번 출장이 제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생각을 곧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려는데 문득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던 음식 냄새가 생각났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맛인데 왜 이렇게 그리워지는 걸까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달력을 보니 출발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죠. 제 과거와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있자니 어릴 적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엄마와 함께했던 따뜻한 부엌에서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그 냄새가 생생하죠. 주말 아침이면 엄마는 늘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아빠 몰래 매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던 그 순간이 그립네요. 그때는 라면이 이렇게 특별한 음식이 될 줄 몰랐죠. 소풍 가는 날이면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만드셨어요. 당근을 넣지 말아달라고 조르면 엄마는 웃으며 제 김밥만 특별히 당근 없이 말아주셨습니다. 7살 생일 엄마는 평소보다 더 예쁜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새로 하셨더군요. 그날 아침 엄마는 저를 평소보다 더 오래 안아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몰랐죠. 엄마는 잠시 한국에 다녀올 거야. 그날 저녁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창가에서 엄마를 기다렸죠. 2년이 지나고 아빠는 릴링이라는 중국 여성과 재혼했어요. 처음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새로운 엄마가 생긴다는 게 설렜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릴링은 차가웠습니다. 제게 말을 걸 때면 마치 남의 집 아이를 대하듯 했어요. 아침밥을 차려달라, 빨래를 개라, 설거지를 해라. 9살 아이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곤 했죠. 1년 뒤 릴링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릴링은 자신의 아이에게만 관심을 쏟았죠.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도 안아주세요. 아빠가 릴링의 아이를 안고 놀아줄 때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릴링은 늘 방해한다며 저를 다른 방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릴링의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저는 빨래를 개야 했습니다. 9살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어요. 10살이 되던 해 결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이모네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빠의 미안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이모네 집 근처 학교에서 아시아계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무시했어요. 급식 시간에 김치가 나와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안의 한국인 정체성을 지워갔죠. 대학에 가서도 아시아 문화 동아리의 권유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라는 교수님의 제안도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완벽한 미국인으로 만들어갔죠.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모든 거부가 결국은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자기 방어였나 봅니다. 지금 이 한국행이 저를 그토록 불편하게 하는 것도 같은 이유겠죠. 짐을 거의 다 싸놓은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택배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없었지만 한국에서 온 소포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보니 낡은 보라색 일기장이 나왔어요. 첫 장을 펼치자 서툰 한글로 쓰여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캐서린에게. 엄마의 일기장이었죠. 20살이 넘도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엄마의 이야기였어요. 일기장 사이에는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도 꽂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죠. 제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시간이 된다면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몇 번이고 읽어보려 노력했어요. 엄마가 저를 떠난 진짜 이유가 담겨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죠. 하지만 아직은 그 용기가 나지 않아 덮어두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가방 속 일기장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생각했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하던 엄마가 왜 하필 지금일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도 잊은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가 알던 공항과는 전혀 달랐죠.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만났어요. 생체인식 자동 출입국 심사대였습니다.
직원 한 명 없이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처리되었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긴 대기줄이 떠올랐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 로봇이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어로 물어보는 로봇 안내원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하더군요. 짐을 찾고 나와보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키오스크에서 바로 교통카드를 살 수 있었고 실시간으로 모든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구식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공항철도를 타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그리고 쾌적해 보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제가 상상했던 혼잡한 아시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열차 안의 스크린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와 환승 정보가 여러 언어로 표시되고 있었죠. 옆자리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어려움 없이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이것도 놀라웠어요. 앱으로 호출하자 즉시 배차가 되었고 요금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친절한 택시 기사를 걱정했는데 이런 선입견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보며 가방 속의 일기장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엄마의 일기장을 과연 읽어볼 용기가 날까 하는 고민이 다시 밀려왔어요.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시작될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밤을 보냈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외벽 전체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빌딩이 눈에 들어왔어요. 옆 건물은 벽면 가득 수직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죠. 이게 제가 상상하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청소 로봇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피해 다니며 청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와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도로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휴대폰 충전기까지 구비되어 있었죠. 신호등 시스템도 달랐어요.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신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차로마다 설치된 스마트 센서가 교통 흐름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죠. 전기차 충전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주차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고속 충전기들, 심지어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있더군요. 미국의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데 이곳에 와보니 달리 보였어요.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정류장의 전광판에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건 배차 간격이었죠. 최대 대기 시간이 10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은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어요. 탑승하자마자 깨끗한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기질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 방역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점심시간 거리의 식당을 찾아가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음식점 정보가 실시간으로 앱에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웨이팅 현황부터 메뉴, 가격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라면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마도 계속 엄마의 일기장을 신경 쓰고 있었나 봅니다. 오후에는 지하철을 이용해봤습니다. 역산의 안내 로봇이 영어로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멈췄다가 누군가 다가가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하철 플랫폼의 스크린 도어는 기본이었고 객차 내부의 공기청정 시스템은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알던 대중교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또 다른 발견이 있었죠. 바닥에 설치된 LED 신호등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시 곳곳에 설치된 공공자전거도 눈에 띄었습니다. 앱으로 간단히 대여가 가능했고 자전거 전용 도로는 차도와 완벽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친환경 교통체계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가방 속에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떠난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 달랐어요. 어쩌면 저도 이 도시처럼 변화할 준비가 필요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박민준 과장이 호텔로 마중 나왔습니다. 첫인상부터 무척 친절했어요. 완벽한 영어 실력으로 저를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릴 때 한국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박 과장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 한국이 떠올랐어요. 복잡하고 시끄러웠던 거리,
매연 가득했던 버스, 그리고 늘 정체되어 있던 도로가 생각났죠. 맞아요. 2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차에 오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엄마 손을 잡고 버스를 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버스 안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박 과장의 차에 탑승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대형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릴 적 엄마가 들고 다니던 두꺼운 지도책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길을 찾는 것조차 큰 일이었죠. 지금 이 도로의 평균 속도가 시간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실시간 데이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정보라곤 라디오 방송이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하이패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톨게이트마다 차가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이제는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통과하더군요. 이 시스템으로 교통체증이 30% 감소했어요. 박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주말만 되면 도로가 주차장이 되었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기도 했어요. 도로 위의 전광판에서는 실시간 교통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에요. 그때는 앞차가 사고가 났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잠시 교통관제센터에 들러보시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마치 미래의 모습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경찰관들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었죠. 점심시간 박 과장이 스마트폰으로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어릴 때는 주차 공간을 찾아 주차장을 빙빙 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빈자리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니. 우리는 교통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도시의 혈관으로 봅니다. 박 과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20년 전 한국의 교통은 그저 혼잡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완벽한 시스템이 되어 있었죠. 오후에는 버스 전용 차로를 살펴봤습니다. 깨끗한 전기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매연 뿜는 버스를 타면서 도착 시간을 가늠조차 할 수 없었는데 말이죠. 잠깐 숨을 돌리고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엄마가 쓴 글 속에는 제가 기억하는 그 불편했던 한국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랐죠. 이런 변화를 엄마도 알고 있을까요?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를 둘러보시죠. 박 과장의 제안에 살짝 망설였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휴게소는 그저 지저분하고 불편한 곳이었거든요. 화장실도 가기 싫을 만큼 비위생적이었죠. 하지만 휴게소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가득했어요.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즐비했죠. 이곳은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됩니다. 박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빗물 재활용 시스템부터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 시설까지 모든 것이 친환경적이었죠. 20년 전 휴게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은은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어릴 때는 냄새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말이죠.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실시간으로 청결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관리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어요. 박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센서가 이용객 수를 파악해 자동으로 청소 시기를 결정한다고 해요. 심지어 각 칸의 비누, 화장지 잔량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한다니 놀라웠죠. 휴게소 내부는 마치 고급 쇼핑몰 같았습니다. 깔끔한 푸드코트, 로컬 특산품 매장, 심지어 작은 도서관까지 있었어요. 어릴 때는 라면 몇 박스가 쌓여 있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뉴욕의 고급 식당이 부럽지 않았죠. 모든 음식은 주문과 동시에 조리됩니다.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면서 박 과장이 말했어요.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고 알림은 스마트폰으로 받았죠. 테이블에 설치된 무선 충전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휴게소 주변이 그저 아스팔트 덩어리였는데 지금은 작은 공원을 연상케 했습니다. 산책로와 벤치가 있었고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었죠. 여기 신선한 공기 한번 마셔보세요.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설치된 대기질 측정기가 실시간으로 공기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매연 가득했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며칠 후에 한국의 교통안전 시스템 발표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는데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7살 생일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제가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햇살 좋은 작은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죠. 문이 열리고 주름진 얼굴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캐서린.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한마디를 내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로를 껴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죠. 작은 거실의 벽에는 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멀리서나마 늘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엄마를 향한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다음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마치고 엄마에게 미국행 비행기 표를 건넸습니다. 이제는 같이 살아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엄마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세계적 인정을 준 것만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게 해주었으니까요. 엄마와 저는 이제 뉴욕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엄마가 싸주시는 김밥 냄새에 눈을 뜨는 일상이 아직도 꿈만 같아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면서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